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22에서 26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 친애하는 워무드에게. 뭐야? 내 환자가. 그것도 최악의 사랑에 빠진 데다가 상대는 내 보고서에 이름조차 오르지 않았던 여자라고? 언젠가 편지에 아무 생각 없이 쓴 표현들을 네가 비밀 경찰한테 찔렀던 일 기억하느냐? 궁금해할 것 같아 하는 말인데 그 바람에 생긴 작은 오해는 이제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걸 빌미로 나의 친절한 조언을 얻으려 했다면 큰 착각이라는 말을 하고 싶구나. 그간의 다른 실수들과 함께 이번 건에 대해서도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걸? 무능한 유혹자들을 수감할 신설교도소에 관한 안내 책자가 새로 나왔길래 동봉한다. 사파가 많으니 지루한 페이지는 하나도 없으리라 믿는다. 이 여자의 신상 기록부를 찾아보니 정말 끔찍하더구나. 그리스도인도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역겹고 조용조용하고 선웃음을 쳐대고 얌전을 떠는 데다가 말수 적고 쥐새끼 같고 매갈이 없고 미천하고 순결하고 순진한 아가씨더라고. 쬐끄만 짐승 같은 것 생각만 해도 욕지기가 나네. 신상 기록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악취가 진동하면서 꼭 불에 댄 것처럼 뜨끔뜨끔 하더라니까. 세상이 이렇게까지 타락하다니 정말 미치겠군. 옛날 같으면 두말할 것 없이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버렸을 텐데 거기야말로 그런 여자한테 딱 어울리는 장소지. 하긴 거기서도 썩 좋은 일을 할 것 같진 않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쬐끄만 사기꾼은 평소에는 핏기만 조금 비쳐도 기절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도 막상 죽음이 닥쳤을 때는 태연하게 웃음으로 맞이하니까 말이야. 어느 모로 보나 새빨간 사기꾼이지. 버터도 녹이지 못할 것처럼 부드러워 보이는 입술 속에 풍자의 재기를 숨기고 있다고. 심지어 나한테서까지 웃음거리를 찾아낼 종자다. 재밌대가리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추잡하고 쬐끄만 내숭덩어리가 이 얼간이의 품에는 새끼들을 싸지르는 다른 동물들처럼 냉큼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 내 참. 순결이라면 미쳐 날뛰는 원수가 왜 이런 여자는 한 방에 날려버리지 않는 걸까? 오히려 싱글거리며 구경만 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원수는 내심으로는 영락없는 쾌락주의자다. 금식이니 철야기도니 화영주니 십자가 같은 건 눈속임에 불과해. 아니면 바닷가에 밀려드는 물거품 같은 것이거나 원수의 바다로 나가보면 쾌락, 더 많은 쾌락이 넘실거린다. 원수도 이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지. 그 작자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지 않더냐. 원수는 비참의 직관 속에서 우리가 도달하는 높고도 준엄한 신비를 눈꽃만큼도 모를 게다. 워무드, 그 작자는 속물이야. 부르주아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그는 세상을 쾌락으로 꽉 채워놓았다. 자고, 씻고,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놀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처럼 자기가 조금도 개의치 않는 가운데 인간들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비틀지 않으면 유용하게 써먹을 길이 없는 게야. 우리로선 지독하게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는 셈이지. 우리 편에 본래 주어진 거라곤 단 하나도 없으니까. 내 문제는 곧 처리될 테니 기다려. 넌 항상 나를 증오했고 배짱이 생길 때는 오만방자하게 까불어댔지. 그건 그렇고 환자는 그 여자를 사귀게 되면서 당연히 그 가족과 친구들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더구나. 여자가 사는 그 집이야말로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았어야 할 곳이라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집 전체에서 얘의 그 치명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말이야. 그 집에 온 지 5년밖에 안 되는 정원사까지 같은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고. 하다못해 주말에 방문하는 손님들까지 그 냄새를 묻혀 가는 데다가 개나 고양이한테까지 악취가 배어있는 형편이다. 그 집은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신비로 온통 감싸여 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가족에게 미천을 끌어오는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도대체 그 방식을 알아낼 길이 없단 말이야.
그 집 인간들은 자기네가 사심없는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진짜 숨기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 원수만큼이나 악착같이 비밀을 지키고 있다. 그 집과 그 집 정원은 하나의 거대한 외설이야. 어떤 인간 작가가 천국을 묘사한 내용과 메스꺼울 정도로 닮아있지. 오직 생명만 있는 곳, 그리하여 음악 아닌 것은 모두 침묵인 곳. 음악과 침묵이라니 둘 다 정말 싫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옥에 입성하신 이래 지옥 공간 중 단 한 치, 지옥 시간 중 단 한순간도 그 끔찍한 세력에 내주지 않은 채 오직 소음의 용토로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소음, 그 장엄한 역동성, 의기양양하고 무자비하며 산에 닿은 모든 것들의 청각적인 표현,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음의 동요와 절망스러운 양심의 가책과 실현 불가능한 욕망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소음. 우리는 전 우주를 하나의 소음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지구에서는 이미 이 방향으로 위대한 진보를 이루어냈다. 천국의 선율과 침묵은 결국 소음에 뒤덮이고 말리라. 아직은 우리 소리를 충분히 높이지 못했다는 것. 아니 높였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라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 그동안에 너도 역겹고 하찮은 필사본은 여기서 끊어졌다가 다른 필체로 이어지고 있다. 편지를 쓰다가 흥분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큰 진해의 형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머지는 비서에게 받아쓰라고 했다. 변신이 완료되고 나서 보니 이게 주기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겠구나. 이 소문이 인간한테까지 퍼지는 바람에 밀턴이라는 시인의 작품에 왜곡된 설명이 나오게 되었지. 이런 형태의 변화는 원수가 부과한 벌이라는 웃기는 헛소리까지 덧붙여서 말이지. 그에 바라면 현대작가 쪽이 오히려 진실을 덜 잘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변형이란 안에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서 생명력의 영광스러운 표현이지. 우리 아버지께서 자신 이외에게 무언가를 숭배하셨다면 바로 이 생명력을 숭배하셨을 때다. 이런 형태가 되고 나니 너를 만나 결코 갈라놓을 수 없는 포옹으로 나한테 결합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구나. 지옥 심연 숭고부 차관, TE, BS, 기타 등등이신 스크루 테이프 각하를 대신하여 도트 파이프가 서명함. 도트 파이프. 23.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그 여자와 역겨운 가족들을 통해 환자는 날마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이야. 그렇다면 그의 삶에서 영성을 제거하는 일은 한동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좋아. 영생을 없앨 수 없다면 부패시키는 쪽을 택할 수밖에. 너도 연병장 훈련 때에 빛이 천사로 변신하는 연습을 여러 번 했겠지? 지금이야말로 원수의 눈앞에서 그걸 해보일 때다.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제3의 힘이 아직 남아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종류의 성공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흔해 빠진 폭군이나 남봉꾼보다는 타락한 성인이나 바리새인, 종교 재판관, 마술사 따위가 지옥에서는 훨씬 더 흥미로운 놀림감이니까. 내 환자의 새 친구들을 둘러보니 최선의 공격 지점은 바로 신앙과 정치 사회의 경계선이다. 새 친구들 가운데 종교의 사회적 의미에 아주 열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치들이 몇 명 있더구나. 그 사실 자체만 놓고 본다면야 나쁜 일이라 하겠지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정치적인 기독교 작가 가운데 기독교는 아주 초창기부터 창시자의 교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믿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건 너도 알겠지? 바로 이 생각을 이용해서 후대의 가필과 왜곡을 걷어내면 전체 기독교 전통과 대조되는 역사적 예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개념을 한 번 더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전 세대 때 자유주의와 인본주의 노선에서 그런 역사적 예술을 구성하도록 선동한 바 있다. 지금은 마르크시즘과 노선과 파국적 혁명적 노선에서 새로운 역사적 예술을 재창하도록 조정하고 있지. 우리가 대략 30년의 간격을 두고 적당히 갈아주고 있는 이 역사적 예술의 구성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 무엇보다 먼저 인간을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게 헌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사실 역사적 예수들은 모조리 비역사적이거든. 기록이란 건 쓰여있는 그대로일 뿐
뭘 붙이고 말고 할 게 없다. 그러니 새로운 역사적 예술을 만들려면 일상생활에서는 단 10실링도 걸지 않을 추측들을 동원해야 하는 게야. 그런 추측들 덕분에 가을만 되면 출판사 신간 목록마다 새로운 나폴레옹부터 새로운 섹스피어, 새로운 스위프트 따위가 줄줄이 등장하지. 둘째로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가 퍼뜨렸다고 추측되는 특정한 이론에서 그 예수의 중요성을 찾는다. 즉 예수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위인, 즉 만병통치약을 파는 기인이 되어야 하는 셈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가 어떤 인물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일단 예수를 단순한 스승으로 만들어 버린 후 그의 가르침과 다른 모든 위대한 도덕적 스승들의 가르침이 실질적으로는 아주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슬쩍 은폐해 버리는 거야. 위대한 도덕적 스승들이란 무슨 새로운 지식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태고적부터 있던 도덕적 상투어들을 새로운 말로 바꾸어 가르치고 기억시킴으로써 우리의 은폐 공작을 방해하기 위해 원수가 보낸 존재들이라는 걸 인간들이 알아채면 곤란하지. 우리는 소피스트를 만들지만 원수는 그들의 궤변에 대답할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을 일으킨다. 우리의 세 번째 목표는 이런 역사적 예수들을 구성함으로써 헌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와 성례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는 원수를 그저 있을 법하고 막연하며 그림자 같은 기괴한 인물, 낯선 언어를 쓰다가 오래전에 죽은 인물로 대체해 놓고 있지. 그런 대상을 경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니냐? 너는 이렇게 함으로써 피조물의 찬양을 받는 창조주 대신 단순히 일개 도당의 갈채를 받았던 지도자, 후대에 분별력 있는 역사가의 인정을 받게 된 뛰어난 인물에 불과한 존재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 넷째로 이렇게 묘사된 예수는 그 자체가 비역사적인 인물일 뿐 아니라 그의 종교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역사를 거스르게 된다. 예수의 전기를 그야말로 단순한 전기로 취급해서 역사적으로 연구하다가 원수의 진영에 합류하게 된 나라나 개인은 하나도 없어. 사실 원수의 전기를 완벽하게 구성할 만한 자료 자체가 인간들에게는 주어져 있질 않지. 초창기에 회심한 인간들은 단 하나의 역사적 사실, 부활과 단 하나의 신학적 교리, 구속만으로 회심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교리라는 건 자기가 이미 저지른 죄를 자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지. 복음서는 나중에 생긴 것으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 쓰여진 게야.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가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우리한테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장려할 만하다 이 말씀이야. 기독교와 정치의 전반적인 연관성에 관해서라면 우리 입장이 좀 미묘해지지. 기독교가 정치적 삶에까지 흘러들어가는 거야 분명히 원치 않는 바다. 그랬다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지기라도 하는 날엔 정말 큰일이고 말고. 우리가 바라는 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라도 삼게 해야지. 이 경우 사회 정의는 원수가 요구하는 것이므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일단 믿게 한 후 기독교는 그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가치 있다고 믿는 단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실제로야 원수가 그렇게 인간의 편리에 따라 이용당할 존재가 아니지. 개인이나 국가가 훌륭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앙을 부흥시키려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 계단을 제일 가까운 약국 가는 지름길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인간들을 이 작은 골목으로 꿰어오기가 이토록 쉽다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 뭐냐. 오늘만 해도 이러한 믿음만이 낡은 문화들이 사라진 후에도 살아남아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걸 근거로 내세우면서 기독교를 제 마음대로 변형시켜 소개하는 기독교 작가의 글을 읽었다. 이 미세한 틈이 보이느냐?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믿으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수법이야.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테이프. 24.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내 환자의 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슬럼 트림펫과 편지를 몇 통 주고받았는데
이제야 그 여자가 두르고 있는 철갑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 허점이란 여간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소한 악으로서 그 여자뿐 아니라 명쾌하게 정의된 신앙으로 결속된 집단에서 자라난 여자라면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즉 그네들은 자기들과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외부인들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우스운 사람들일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은 억측을 가지고 있다. 그런 외부인들과 계속 접촉하는 남자들이야 이렇게까지는 느끼지 않지. 저들 나름대로의 확신이 따로 있긴 해도 그 종류가 달라. 그 여자 자신은 신앙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은 탓이 크다. 이런 확신은 제 아버지가 쓰는 생선 칼이야말로 제대로 된 칼이고 정상적인 칼이며 진짜 칼이고 이웃집에서 쓰는 칼은 절대 진짜 생선 칼이 아니다 라고 믿었던 10살 때의 확신과 별반 다르지 않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지와 순진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가 영적인 교만의 요소는 적기 때문에 이 여자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별 희망이 없다. 혹시 이 여자의 확신을 이용해서 환자를 요리할 생각은 해보았느냐? 초심자들은 언제나 과장이 심한 법이다. 갓 출세한 사람은 지나치게 세련되게 굴게 되고 젊은 학자는 현학적이 되게 마련이지. 그런데 환자는 이 새로운 집단의 초심자가 아니냐. 그는 이곳에서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만큼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날마다 접하는 데다가 사랑의 마법에 걸린 유리를 통해 만사를 보고 있는 중이다. 그는 지금 이 수준을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야. 그렇다면 애인의 결점을 모방하고 과장하게 만들어서 여자한테는 경미했던 결점이 그한테 옮겨왔을 때에는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악, 즉 영적인 교만이 되게 할 수 있겠지? 현재 조건은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다. 환자가 새로 속하게 된 집단은 기독교 외에도 다른 점에서 교만으로 유혹할 여지가 많거든. 이 모임은 그가 이제껏 접했던 어떤 모임보다 교육 수준도 높고 지적이며 호감을 주는 곳이다. 환자는 이 모임 안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얼마간의 환상까지 가지고 있지. 사랑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그 여자가 자기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과분하다는 생각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어. 환자는 그들의 사랑 덕분에 자기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있는지, 그 가족의 일원이 된 덕분에 얼마나 많이 용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지. 자기의 말과 의견 중 꽤 많은 것들이 그저 그들이 이미 했던 말의 메아리처럼 들리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다고요. 이런 형편이니 이 사람들한테서 얻는 즐거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 아가씨가 발산하는 관능적인 매력 때문일 거라는 의심을 할 리가 있나. 그저 서로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에 자기가 이토록 그들의 말과 생활 방식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물론 실제로는 그들의 수준이 훨씬 더 높고 말고 환자가 사랑에 빠지지만 않았던들 지금처럼 그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당혹감과 거부감밖에 느끼지 못했을걸? 사냥의 본능과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겨우 하루 사냥해본 개가 이제 총기류에 대해서라면 다 통달한 양 착각하는 꼴이지 뭐냐. 너는 바로 이런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다. 사실 원수는 지금 자기를 섬기는 일에서 환자보다 훨씬 앞서 있으면서 호감도 주는 인물 몇 명과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 그 밖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수준으로 그 젊은 야만인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너는 그 야만인이 자기한테 걸맞은 수준을 찾았다고, 즉 이들은 자기와 같은 부류라서 같이 어울리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러다가 혹시 다른 모임에라도 가게 되면 지루하기 짝이 없을 게야. 부분적으로는 그가 찾는 거의 모든 모임이 실제로는 훨씬 재미가 떨어지는 탓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아가씨의 매력이라는 요소가 빠져있는 탓이 더 크지. 즐거운 집단과 지루한 집단의 차이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로 착각하도록 가르치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달라라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그럴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곧 내 편을 가리키게 만들라고. 물론 여기서 내 편이라는 건 사랑과 겸손으로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여준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따라 사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어야지.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환자를 얼마나
혼동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가 드러내놓고 공공연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게 만든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이 점에 관한 원수의 경고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린 채 내 편이라는 생각에만 자족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회적 허영심의 조장이 가능하지. 하지만 이건 진정한 영적 교만에 비교하면 빛 좋은 개살구요, 하찮기 그지없는 사소한 죄에 불과하다. 따라서 네가 할 일은 이 모든 생각에 은근한 자긍심을 뒤섞어 놓되 내가 정확히 무엇에 자긍심을 느끼는 걸까라는 의문만은 절대 품지 못하게 하는 거다. 핵심부에 소속되어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달콤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거라. 그 여자가 가장 어리숙하게 굴 때의 영향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환자가 불신자들의 말을 우스워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도록 교육하라고. 환자가 현대 기독교 집단들을 통해 접할 만한 몇 가지 이론은 이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게다. 몇 명의 성직자 핵심층, 즉 몇 명의 훈련된 신정론자들에게서 사회의 희망을 찾는 이론들 말이야. 이런 이론이 옳으냐 그르냐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기독교를 일종의 비밀 종교로 만들고 환자 스스로 그 전수자처럼 느끼게 만들면 그만인 게지. 제발 유럽 전쟁에 대한 헛소리로 편지를 도배하는 짓은 그만두거라. 물론 그 최종 결과야 실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최고 사령부에서 다룰 문제야. 영국에서 폭격으로 죽은 인간이 얼마나 많든지 난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다. 그들이 어떤 심리 상태로 죽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이곳 사무실에서 알아보면 되는 일이고 그들이 언젠가 죽으리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냐? 제발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 25.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내 환자가 어울리고 있는 일당의 진짜 문제는 순전히 기독교적이라는 데 있다. 물론 각자 관심사가 다르긴 하지만 그들을 묶고 있는 끈은 여전히 순전한 기독교란 말이야. 우리 바람은 이왕 그리스도인이 된 인간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와 무엇이라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소린지 알겠지? 기독교와 위기, 기독교와 신심리학, 기독교와 나치 독일의 신질서, 기독교와 신유의 역사, 기독교와 심령 연구, 기독교와 채식주의, 기독교와 맞춤법 개혁 같은 걸 찾게 하라고.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지.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을 들어 앉히거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라면 무조건 질색하는 감정을 파고들라 이 말이야. 이 감정은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만들어낸 가장 값진 열정이다. 이 감정들이야말로 종교에서는 이단을, 조언할 때는 어리석음을, 결혼 생활에서는 부정을, 우정에서는 변덕을 일으키는 원천이지.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인지라 현실을 연속적인 형태로 경험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현실을 많이 경험하려면 그만큼 다양한 걸 많이 경험해야 하는 게야. 이것은 곧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수는 인간이 먹는 걸 즐기듯이 변화도 즐기게 해놓았다. 그러나 먹는 것이 그렇듯이 변화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곤란하니까 불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 변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균형을 맞추어 놓은 게야. 그러고는 변화와 불변을 결합함으로써 자신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이 두 취향이 다 만족될 수 있도록 고안해 두었지. 인간에게 사계절을 주되 그 계절이 해마다 다르면서도 같게 해놓은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봄은 늘 새로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오래된 주제의 반복이 된다. 원수는 자기 교회에도 영적인 해를 주었는데 그것 역시 금식과 축제가 번갈아가며 바뀌면서도 동시에 해마다 같은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지. 그러나 우리는 먹는 즐거움만 따로 부풀려 탐식을 만들어낸 것처럼 변화가 주는 자연스러운 즐거움만 따로 뒤틀어 완벽하게 새 것만 원하는 욕구로 바꾸고 있다. 이 욕구는 전적으로 우리 작품이야. 혹시라도 우리가 이 인물을 게을리한다면 인간들은 올해 1월에 내린 눈송이와 오늘 아침의 해돋이와 이번 크리스마스의 플럼푸딩 앞에서 새로움과 친숙함을 동시에 맛보며 만족할 뿐 아니라 황홀감까지 느끼게 될걸.
우리의 교육을 제대로 받기 전에 어린아이들이 하는 꼴을 좀 보거라.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 때마다 여느 해와 다름없이 도토리 놀이에서 돌멩이 치기로 제철 놀이를 바꾸면서도 재미있어서 어쩔 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할 때만이 리듬과 상관없는 무한한 변화의 욕구를 보존할 수 있는 게야. 이 욕구는 여러모로 유익하다. 무엇보다 욕망은 증대시키면서 쾌락은 감소시킬 수 있지. 새 것이 주는 쾌락이란 본질상 그 어떤 것보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지배받게 마련이거든. 게다가 지속적으로 새 것을 경험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탐욕이나 불행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불러올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욕구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무해한 쾌락의 원천은 더 빨리 고갈되어 버리고 결국에는 원수가 금지하는 쾌락으로 나아가게 되지. 예를 들어볼까? 우리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을 질색하는 마음에 불을 지름으로써 예술을 그 어느 때보다 위험이 덜한 물건으로 바꾸어 놓았다. 저급 예술가, 고급 예술가 할 것 없이 새롭고 더 새로운 것, 과도한 선정성, 부조리, 잔혹성, 교만 속으로 하루가 다르게 빠져들고 있거든. 마지막으로 새 것을 찾는 이 욕망은 유행이나 풍조를 창출해내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된다. 사상의 유행을 이용하면 진짜 위험한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지. 각 세대마다 가장 덜 위험한 악은 반대하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퍼뜨리고 싶은 악에 가장 가까운 미덕은 찬성하도록 유행의 구호를 몰고 가면 된다고. 홍수가 날 때는 소화기를 들고 설치게 하고 배가 침몰할 때는 배점까지 물이 들어온 쪽으로만 몰려들게 하는 게 우리 작전이야. 인간들이 모조리 세속화되고 열정이 식을 때에는 열정의 위험성을 조목조목 폭로하는 사조를 유행시키고 1세기쯤 지나 사람들이 모조리 바이런식의 감성에 빠졌을 때에는 단순한 오성의 위험을 부르짖도록 유행을 바꾸어 버리는 게지. 또 잔인한 시대에는 감상을 경계하게 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시대에는 체면을 경계하게 하되 선정적인 시대에는 청교도주의를 경계하게 한다. 인간들이 죄다 노예 내지는 폭군이 되려고 안달나 있을 때에는 물론 자유주의를 최고의 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나 무엇보다 큰 승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을 질색하는 이 감정을 철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지식인들의 헛소리를 통해 의지의 타락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근대 유럽 사상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진화론적 역사적 특징은 이 점에서 아주 유용하지. 원수는 상투적인 걸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인간들이 행동을 하기에 앞서 아주 단순한 질문들을 던지길 바라지. 이를테면 옳은 일인가? 신중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하는 따위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 대신에 우리 시대의 전반적 조류에 부합하는 일인가? 진보적인 일인가? 반동적인 일인가? 역사의 흐름에 맞는 일인가를 질문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진짜 필요한 질문들은 무시하게 될 게다. 물론 이런 건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들이야. 인간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뿐 아니라 그 미래의 모습이란 게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자기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그들은 오히려 미래에 기대어 지금 선택을 내리려고 들지. 그 결과 인간들이 이런 진공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살짝 침입하여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행동을 하게 만들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게야. 게다가 우린 이미 큰일을 하나 해놓았다. 한때 인간들은 좋은 변화와 나쁜 변화 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변화를 구분할 수 있었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식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불변하다라는 기술적 형용사를 정체되다라는 좀 더 감정적인 형용사로 바꿔 버렸거든. 우리는 미래란 선택받은 영웅만이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도록 인간들을 훈련시켜 놓았다. 물론 실제로야 직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1시간당 60분의 속도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루 테이프 26.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맞다. 연애 기간이란 10년 후 가족 불화로 자라날 씨앗을 미리 뿌려두는 시기지. 아직 욕망을 채우기 전이니만큼 이 기간에는 서로 매력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데도 인간들은 그런 매력이 낳는 결과가 곧 사랑의 결과려니 착각하기 십상이다.
사랑이라는 말의 모호한 뜻을 잘 이용하도록 사실은 아직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보류하거나 연기한 상태이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랑의 힘으로 이미 해결했노라고 믿게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오래 끌어야 문제들을 은밀하게 악화시켜 고질병으로 만들 기회가 생기는 게야. 제일 큰 문제는 비이기주의다. 이런 점에서도 역시 우리 언어학적 무기의 탁월한 업적 덕분에 원수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적극적 개념이 비이기주의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애시당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이익을 포기하도록 가르칠 수 있게 된 건 다 이 덕분이야. 우리로선 큰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셈이지. 남녀 사이의 경우에는 비이기주의에 관한 견해 차이를 이용하거라. 우리가 그동안 이성 간에 갈라놓은 의견들 알지? 비이기주의라는 게 여자한테는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걸 뜻하지만 남자한테는 남을 수고시키지 않는 걸 뜻한다. 그 결과 아무리 원수를 섬기는 수준이 높은 여자라도 여느 남자보다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야. 물론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장악한 남자라면 말이 다르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원수 진영에서 상당히 오랜 지낸 남자라도 자발적으로 남을 기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기껏해야 여느 여자가 늘상 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지. 이렇게 여자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믿는 한 뚜렷한 이유 없이도 상대방을 철저하게 이기적인 인간으로 치부하게 될 수 있다. 이건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이런 혼동들 위에 몇 가지 혼동을 더 갖다 얹을 수도 있지. 관능적인 매력은 상대방의 뜻에 내 뜻을 양보하는 데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상호 수용의 상태를 창출해낸다. 그런데 인간들은 원수가 요구하는 수준의 사랑을 품을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 너는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할 때만큼 희생하면서 평생토록 살아야 한다는 걸 법칙으로 정하게끔 해야 한다. 지금이야 관능적인 매력 때문에 희생할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날 테지만 매력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그 정도로 애정이 흘러넘칠 리 없지. 다만 지금은 성적인 흥분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흥분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 이중의 맹목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있는 덫을 보지 못할 뿐이야.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명목뿐인 비이기주의가 하나의 규칙, 감정적 자원은 이미 고갈되었는데 영적인 자원은 아직 확장되지 못한 탓에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규칙으로 일단 자리만 잡는다면 그야말로 유쾌하게 짝이 없는 결과들이 줄줄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두 사람이 함께 뭔가를 하려고 의견을 나눌 때마다 A는 A대로, B는 B대로 각각 자기 바람은 제쳐둔 채 상대방의 뜻을 지레짐작해서 편들어주는 게 의무처럼 되어버리거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뭘 진짜 바라는지 알아낼 수 없을 때가 자주 있다는 거야. 운이 좋으면 둘 다 전혀 바라지 않던 일을 해놓고도 자기 의에 취해서 만족하며 자신의 비이기주의에 합당한 특별한 대우를 은근히 기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의 희생을 너무 간단히 받아들인다는 불만까지 슬쩍 품게 할 수 있지. 일이 이쯤 되면 아량싸움 망상증이라고 부를 만한 공작에도 도전해 볼 수 있다. 이 게임은 다 자란 자식이 끼어있는 가정처럼 선수가 2사람 이상 참가해야 재미있어. 아주 사소한 일, 예컨대 정원에서 차를 마시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하자 다른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자기는 별로 생각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원한다면 마시겠노라는 뜻을 분명히 전한다. 그러면 처음에 말을 꺼냈던 사람은 금세 자기의 제안을 철회해 버리는데 표면상의 이유야 물론 비이기주의 때문이지만 사실은 지금 말한 사람의 치사한 이타주의에 놀아나고 싶지 않다는 심리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말한 사람 역시 비이기주의를 실컷 행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려 든다. 그래서 그는 계속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우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우긴다. 감정이 점점 격해진다.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의 입에서 좋아 맘대로 해 난 절대 안 마실 테니까 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바야흐로 양쪽 모두 독한 분노를 품고 진짜 싸움에 돌입한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겠느냐? 만약 처음부터 각자 자기 뜻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이성과 예의라는 테두리를 지킬 수 있었겠지.
그러나 이 의견 충돌은 제 뜻을 고집하느라 생긴 게 아니라 거꾸로 상대편의 뜻을 고집하느라 생긴 것이거든. 이렇게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또는 적어도 변명으로 삼을 수 있는 명목상의 형식적인 비이기주의의 그늘에 가려버린 형편이니 실상 이 모든 분노는 좌절된 자기의와 고집과 지난 10년간 쌓여온 불만에서 나온 거라는 사실을 알아챌 리가 있나. 물론 쌍방 모두 상대편의 비이기주의가 싸구려에 불과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자신의 그릇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있지. 그러면서도 멍청하게 실이 정작 자기는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이용당했다고 느끼거든. 사실 이 정도의 부정직성이야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만해. 어떤 분별 있는 인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비이기주의자가 얼마나 많은 악감을 낳는지 안다면 설교 단상에서 그것을 그렇게 자주 권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여자였다. 그런 헌신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말도 했지. 이런 일들은 전부 연애 기간에 시작될 수 있는 것들이야. 환자의 영혼을 확보하려면 소소한 진짜 이기주의보다는 정교하면서도 자의식이 강한 비이기주의의 초기 징후들이 결국엔 더 값진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그런 징후들은 내가 설명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악으로 꼽힐 가능성이 농후하지.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짓과 여자가 자기의 희생을 늘 알아주는 건 아니라는 데에 대한 놀라움 따위가 벌써 이 관계 속에 슬쩍 끼어들어 왔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이 두 젊은 바보가 이런 문제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거라. 혹시라도 두 사람이 눈치를 챌 시에는 연애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자기들은 아직 그것이 부족하며 외부적 법칙으로 그 부족을 메울 수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게다. 슬럼 트림펫이 어떻게든 수를 써서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쉽사리 알아채는 그 젊은 계집애의 감각을 무마해주면 좋으련만. 너를 아끼는 삼촌, 스크류테이프. 네, 오늘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중에서 22에서 26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7에서 31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